2016년도에 3천억짜리 인공위성을 10년을 쓰겠다고 유럽 우주청에서 올린 게 있습니다. 3년쯤 지났을 때 모래할 만한 우주 쓰레기에 살짝 맞았어요. 쓸모가 없어진 우주 쓰레기가 돼버렸어요. 자동차 사이드 미러 망가졌다고 고급 자동차를 못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좀 고쳐주세요. 3천억 중에 저희가 300억을 불러도 되는 거고요. 1,000억을 불러도 저희한테 뭐 SOS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이 블루오션의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은 이거다. 우주에서 연료를 재급유를 해가지고 인공위성을 수명을 연장해주는 작은 고장이라든지 빨리 닳는 부품들을 수리하거나 교체해주는 이제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상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와 우주의 위성 정비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박영선의 테크토크 13번째입니다. 오늘은 우주산업, 우주로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우주산업입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때문에 관심이 많아진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이 하늘에 떠다니는 인공위성의 숫자가 2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주에 위성 정비소를 세우겠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 분이 계십니다. 워커린 스페이스의 김혜동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네, 네. 이 우주, 그러니까 위성 정비소? 어떤 개념입니까? 과거에 자동차라는 게 발명이 됐을 때는 고장나면 뭐 버리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자동차가 대중화가 되고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수리하는 정비소도 생기게 되는 거고요. 연료가 떨어지면 누군가가 또 연료를 보충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주 환경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많은 인공성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주에서 뭐 사고 날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요. 서로 부딪혀서요. 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쓰레기가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인공위성들이 우주 쓰레기하고 충돌 위험이 예상이 되면은 인공위성을 이제 움직여가지고 궤도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고도를 약간 좀 더 올린다든지 그러면은 연료를 또 소진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우주 공간에서 연료가 떨어졌을 때 와서 보충을 해준다면 재급유를 하러 가시는 그렇죠,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 주유해주는 어떤 뭐 서비스, 그다음에 우주에서 뭐 고장이 났을 때 저희가 수리해주는 서비스, 그것이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상만 해도 호기심이 막 생겨요. 이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유일한 회사를 갖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걸 전문 용어로는 궤도상 서비싱. 네. 이게 좀 아직 생소해서 좀 어렵게 들리는데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이런 글로벌 우주 산업의 앞으로의 미래랄까? 또 아니면 경쟁의 온도랄까?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과거에 비해서 뉴 스페이스 시대에는 쉽게 우주에 접근을 하고 누구라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주에서 내가 뭔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게 우선은 우주로 날아가는 그 비용이 너무 비쌌죠.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제사형 발사체를 이제 성공함으로 해서 우주로 올라가는 비용이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럼 적은 돈으로 나도 우주를 상대로 돈을 벌어볼까?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뉴 스페이스 시대에 이제 민간에서 그냥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전보다 소규모 자본으로도 내가 도전해보는 그런 추세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제 온도 차이라고 하면은 속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우주로 인공위성을 올리기 위해서 뭐 5년, 6년, 심지어는 10년 동안 개발을 하고 한참 걸리고 요즘은 뭐 빠르게 하면은 뭐 2, 3년 만에 이렇게 인공위성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쏘아서 내가 돈이 될 수 있으면 보이고, 그러니까 속도전으로 빨리 가는군요. 예, 빨리.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주라는 공간에 가서 너가 정말 우주에서 그거를 해봤어? 라는 거죠. 그러면요, 지상에서 서비스하는 거 하고요. 이 우주에서 서비스하는 거,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와 우주의 위성 정비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지구 환경하고 우주 환경의 차이를 이해를 하시면 이게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우주라고 생각하시면은 일단 뭐 진공인 상태. 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열적인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태양을 바라봤을 때하고 지구 뒤에 또 들어갔을 때 그냥 플러스 뭐 100도, 마이너스 100도를 계속
더워졌다가 식었다가 더워졌다가 식었다가 이제 그런 환경도 겪고요. 무엇보다도 우주 공간에 올라가면은 이제 방사선에 노출이 됩니다. 우리가 엑스레이를 맞게 되면 몸에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기계도 방사선을 계속 이렇게 맞게 되면 우리가 인공위성 안에도 굉장히 고정밀,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컴퓨터라든지 전기전자 부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품들은 방사선에 계속 이렇게 맞게 되면은 고장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우주에서 우리가 그런 극한적인 환경을 내가 이렇게 극복하면서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상에서 우리가 서비스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극복의 강도가 엄청 센 거군요. 맞습니다. 우주에서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우주복을 입어야 되고 그 우주복이 또 방사선을 차폐를 해야 되고 열적인 변화도 이겨내야 되고 안에서 계속 내가 숨도 쉬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용이 비싸질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요즘 그 로봇 산업이 굉장히 대세지 않습니까? 이게 또 그렇죠. 우주 로봇으로 연결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굉장히 극한적이고 인간이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인간처럼 뭔가 일을 해줄 수 있는 로봇 위성이 있으면 피지컬 AI가 여기도 예, 적용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가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 중에 보면 뉴 스페이스, 올드 스페이스 이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올드 스페이스는 그 발사 비용 너무 비싸고 한 번 쓰면 이걸로 끝나고 이랬는데 이거 다시 재사용하는 게 이게 완전 변곡점이었습니까? 맞습니다. 로켓을 과거에 그것도 한 번 쓰고 이제 버려왔었었죠. 그런데 그걸 이제 재사용을 해서 쓰겠다.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어쨌거나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 발사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마찬가지로 인공위성도 과거에는 한번 올라가면 우주에서 고장이 나거나 연료가 떨어지면 누가 와서 그걸 이제 보충해 주거나 수리해 줄 수가 없지 않겠니? 그러면 잘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야지 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스타트업이 저희 회사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세계적으로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올라가서도 내가 고장이 나도 누군가가 고쳐줄 수가 있겠네. 또는 우리가 연료가 떨어지더라도 그냥 버리면 너무 아깝지 않겠냐. 이제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럼 고치러 가는 거 네네. 이것도 위성을 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네. 휴머노이드 로봇을 집어넣어서 걔가 가서 네네. 태양아 날 비춰봐 나 뜨거워도 괜찮아 뭐 이제 이러면서 고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로봇 위성의 모양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인공위성은 우리가 지구 사진을 찍기 위한 카메라가 달렸다든지 아니면 지구의 통신 서비스를 하기 위한 중계기가 달렸는데 저희 위성은 그런 게 필요 없이 그러니까 로봇팔이 달리는 겁니다. 근데 그 로봇팔도 네. 저희가 단순히 그냥 뭐 요런 그 집게형 로봇팔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멀리 내다봤을 때 우주에서 사람처럼 일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형 로봇팔을 달아보자라고 하고요. 이제 결국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 형태의 인공위성이 올라가서 우주 공간에서 사람이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을 대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서 조이스틱으로 이제 조종을 하는 것처럼 올라가 있는 인공위성하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정지 궤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치 정지에 있는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서 저희가 통신이 계속 가능하기 때문에 지구로부터 고도가 36,000km 떨어져 가지고 지구의 자전 속도와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도는 공정 속도가 같다 보니까 그냥 같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영역에 우리가 인공위성하고 계속 통신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쉽게 서비스를 하려면 저희가 지켜보면서 이 우리의 로봇 위성이 제대로 다가가서 부딪히지 않고 제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살펴보기 위해 가장 좋은 어떤 영역이 정지 궤도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낮은 곳에 지구에 이제 돌고 있는 위성들을 우리가 저궤도 위성이라 그러는데요. 저궤도 위성은 고도가 한 500km, 1000km 굉장히 낮죠. 이 저궤도 위성이 바로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지구를 싸겠다. 네. 왜냐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과거에는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제 위성 전화기를 쓸 때 정지궤도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정지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위성 전화기를 쓰게 되면 시간 지연이 생깁니다. 레이턴시. 미국에서 우리 장관님이 할 때 화면에서는 조금 있다가 하는 것처럼 그게
하는 게 올라가는데 0.25초 걸리고요. 다시 내려오는데 0.25초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딜레이가 한 0.5초 정도가 걸리는 거죠.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도가 낮으면 살짝 갔다가 이렇게 오니까. 그럼 이게 스타링크하고 또 관련이 있는 거군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참 이게 굉장히 꿰짜기도 하고 아이디어가 참 대단한데 연결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그 스타링크의 개념이 과거에 올드 스페이스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인공위성을 가지고 통신 서비스,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를 한다? 아니면 우리가 요즘 IoT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사물을 연결한다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위성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통신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막이나 바다 한가운데서 이렇게 인터넷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위성을 갖다 와야 되는데 그것을 올드 스페이스 시대에 정지궤도 위성을 쓴다라는 거, 그거보다는 조금 낮게 떠다니면서 굉장히 타임 딜레이를 최소화할 수 없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제 통신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반경이 넓어지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궤도 위성을 하면 요 각이 작아지겠네요. 통신 서비스 할 수 있는 이제 각이 이제 커버리지가 작다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천 대, 수만 대의 인공위성이 필요한데 과거처럼 한 대 만드는 위성 제작 비용이 1,000억이다 그러면 10대면 1조고요. 100대면 10조잖아요. 근데 지금 앨런 머스크가 올린 지금 현재만 해도 거의 10,000대 가량이 됩니다. 과거처럼 만들어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앨런 머스크가 뭐 전 세계 억만장자라도. 그래서 또 나온 그 혁신이 인공위성 만드는 걸 꼭 그렇게 비싸게 만들어야 돼? 그걸 좀 싸게 만들 수 없을까?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또 이제 스타링크라는 게 나왔죠. 그런 것처럼 저희 사업하고 이제 뭐 이렇게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어쨌거나 과거처럼 인공위성을 비싸게 만드는 거 대신에 조금 싸게 만들어서 올릴 때 그러면 좀 고장날 확률이 좀 많지 않을까? 괜찮아. 위에서 누군가가 AS 고쳐주면 돼. 그렇죠. 예전에 예를 들어서 올려서 내가 이렇게 운용하는 비용이 5년에 1,000억이었는데 그것을 500억으로 만들어서 올려서 나머지 5년 동안은 한 100억, 200억만 가지고 우주에서 내가 AS를 받아가지고 운용을 할 수 있다면 과거에 결국 1,000억 들었던 비용이 이제는 만들고 AS 받는 비용까지 포함을 하더라도 그거보다 적게 드는. 그러니까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부품을 쓴다든지 하더라도 위에서 누군가가 그걸 교체해 줄 쓰고 그런 컨셉의 그 패러다임을 제가 지금 이게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다재능 로봇 위성이 그 수천억 들던 거를 200억 원에 해결하신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수천억짜리 인공위성이 올라갔는데 우리가 5년을 쓰겠다고 수천억을 들였어요. 근데 5년 써야 되는데 올라가자마자 갑자기 굉장히 조그만 우주 쓰레기에 맞아가지고 못 쓰게 됐어요. 교통사고가 난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 교통사고가 반파가 되거나 완파가 되면 아예 그냥 고쳐 쓰기는 어려운데 근데 우리가 자동차가 뭐 사이드 미러가 살짝 부서졌다고 해서 그 고급 자동차를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3,000억짜리 인공위성을 내가 10년을 쓰겠다고 유럽 우주청에서 올린 게 있습니다. 3,000억짜리를. 근데 올라가서 3년쯤 지났을 때 정말 모래알 만한 우주 쓰레기에 우리 이제 전기 생산을 하는 태양전지판이 살짝 맞았어요. 여기를 이제 전기 생산을 못 하니까 쓸모가 없어진 우주 쓰레기가 돼버렸어요. 그것을 만일 누군가가 가서 파손된 부위만 내가 이렇게 바꿔서 산다 그러면 3,000억짜리를 살려가지고 3년밖에 못 썼던 거를 계속 10년까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쪼르는 겁니다. 지금 3,000억짜리를 갖다가 지금 모래알 만한 우주 쓰레기 때문에 뭐 자동차 사이드 미러 이게 뭐 망가졌다고 이 뭐 고급 자동차를 못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좀 고쳐주세요. 3,000억 중에 저희가 300억을 불러도 되는 거고요. 1,000억을 불러도 저희한테 뭐 SOS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네 위성 원래 쓸 거를 못 쓴다라든지 대신에 이제 전제 조건은 크고 비싼 위성이어야만 되는 거죠. 싸게 만들어서 그냥 몇십억짜리 그거를 저희가 수리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뭐 1, 2억을 받아가지고 하느니 싸게 빨리 만드는 것은
고장나면 또 올리면 되는 거고요. 그런 트랙이 있고 싸게 만드는 자동차는 그냥 뭐 고장나면 그냥 또 만들면 되는 거고요. 비싼 자동차는 어쨌거나 다시 우리가 재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용성이 많기 때문에 AS 센터를 찾을 수밖에 없죠. 저희 같은 회사를.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 다 알아가지고 다 싼 위성만 쏴버리면 어떡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왜냐?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는 트렌드가 다 싸게 작게 만든다는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크고 비싼 위성들보다 성능이 좋을 수는 없어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뉴스페이스 시대에 초소형 위성 또는 싸게 빨리 만들어서 많이 올리는 어떤 트렌드가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비싼 위성에 또 쓸모는 있기 또 때문에 필요한 영역이 있죠. 그렇죠. 투트랙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투트랙 중에 크고 비싼 위성을 저희는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AS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중기부에서 프로젝트 받으셨던데요? 네, 맞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받으셨어요?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로봇 위성은 한 대당 만드는 가격이 사실은 적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만드는 로봇 위성의 이제 사이즈가 그러니까 작은 위성이 아니라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경차 정도? 소형 자동차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뭐 이렇게 발사 비용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1,000억짜리 프로젝트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필요한 핵심 요소 기술들이 있는데 그 요소 기술들 중에서 우리가 우주 공간에 상대방 위성한테 우리가 AS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충돌하지 않고 쫓아가는 그런 또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을 우리가 랑데브 도킹 기술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거는 옛날부터도 있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 우리나라에서 아직 해본 적이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너댓 개 국가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기술을 작은 위성을 가지고 기술 실증을 우주에서 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을 또 선정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2028년도에 작은 위성 2개를 올려서 2개의 작은 위성이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다가갔다가 멀어졌다가 또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그거는 리모트콘으로 조정을 합니까? 기본적으로는 멀리 있을 때는 지상에서 저희가 명령을 줍니다. 이만큼 다가가라고 명령을 주면은 얘가 이제 추력기를 이용해 가지고 픽 해가지고 쫓아갑니다. 또 픽해서 쫓아가는데 수십 미터 앞에 갔을 때는 지구에서 일일이 그 명령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인공위성은 자기가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센서들의 이렇게 그 측정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얼만큼 다가가고 있지, 내가 얼만큼 내가 엔진을 써야 될지 판단을 해가지고 스스로가 거리를 유지를 하거나 부딪히지 않게끔 하는 그 기술이 또 필요합니다. 그거 또 AI 반도체네. 저희가 또 AI 기술을 또 접목시켜서 이제 너 스스로 이제 인공위성의 판단을 해서 센서가 엄청 중요하겠는데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 인공위성에 다는 센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비저블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카메라도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다 센서라고 해서 그러니까 상대방하고의 거리뿐만이 아니고 상대방의 어떤 형상까지. 그렇죠. 그건 360도 다 보이는 거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어두울 때도 볼 수 있는 IR 센서, 적외선 카메라도 달고 있고 레이저라든지 레이더까지 저희가 달아가지고 해보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통신도 매우 중요한데 통신은 뭘 쓰세요? 저희가 이제 S밴드 또는 뭐 X밴드 이런 걸 좀 많이 쓰는데요. 작은 위성을 가지고 저희가 실험을 해보는 용도로 올라가는 고도는 그러니까 저궤도라고 해서 지구에 가까이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도 한 500km, 600km. 아까 말씀드린 정지궤도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죠. 아까 뭐 36,000km의 고도하고 몇백 킬로미터 고도에서 올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건데 정지궤도는 저희가 계속 상시로 통신이 가능해서 얘가 다가가는 것을 저희가 좀 지상에서 좀 지켜보기가 용이합니다. 정지궤도는 하루에 지구를 한 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저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저궤도는 지구 주위를 하루에 14바퀴 또는 16바퀴를 돕니다. 그렇죠. 이제 발이 짧으니까 빨리 가야 맞습니다.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우리가 관제를 하는 곳을 우리가 지상국이라 그러는데요. 지상국 안테나 하나에 쑥 지나가는 시간이 하루에 한 서너 번밖에 기회가 없고요. 한 군데에서 그다음에 한 군데에서 이렇게 쑥 지나가는 시간이 또 10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위성 스스로가 자기 위치를 계속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궤도에서 우리가 랑데브 도킹을 뭔가 이렇게 실증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어려움 중에 하나가
여러 군데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개의 안테나를 통해서 우리가 연속해서 이렇게 통신을 하지 않으면 얘가 다가가고 있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알기가 어렵죠. 그런 어떤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필요하죠. 네. 이제 인공지능한테 많은 역할을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 트윈, 디지털 트윈 이거 중요하겠는데요. 그런 것도 필요해서 저희가 또 디지털 트윈 또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로봇 위성이 고객 위성한테 다가가서 뭔가 작업을 하려고 했을 때 정지 궤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켜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를 계속 받아가지고 지상에서 마치 안경을 끼면 가상 그 환경에 안경을 끼면은 마치 내가 우주 공간의 상대방에 쫓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의 로봇 위성이 뭔가 팔을 뻗으면 지상에 있는 운용자가 안경을 끼고 딱 들어갔을 때 가상 환경 속에서 우주 공간에 상대방 위성을 이렇게 붙잡는 걸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디지털 기술도 저희가 지금 구현 중에 있습니다. 이거 들을수록 흥미롭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그냥 일반적인 인공위성을 만드는 게 아니고 뭐 로봇 기술과 AI 기술, 뭐 디지털 트윈 기술, 다 모든 융합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네. 때를 만나신 거네 이제. 맞습니다. 또 우주항공청하고도 지금 함께 네네. 뭐 기술 개발을 하고 계시다는데 그건 맞습니다.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계세요? 저희가 우주 공간에서 연료를 재급유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제 과제를 냈더니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이제 저희가 재급유를 할 때 지상하고 환경이 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세 중력이기 때문에 액체가 이제 둥둥 떠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흘러가지가 않죠. 유체나 기체가 고압을 이용을 해가지고 밀어놓고 그 진공 상태에서 뿜어져 나오지 않게끔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주 환경에서 연료를 내 위성으로부터 다른 위성에 어떻게 이렇게 급유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핵심 기술을 또 우주청 과제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또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런 회사들이 한국에는 지금 유일하고 맞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연료를 재급유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하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도 한 너댓 군데밖에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의 오비팸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올라가 있는 인공위성이 연료를 쉽게 급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연료통을 표준화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과거에 만들어서 올라갔던 인공위성들은 우주 공간에 저희가 다가가서 실제 재급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올라가기 전에 전부 다 밀봉을 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주 공간에 가서 누군가가 밀봉되어 있는 거 다 절개를 하고 뜯어야 되고 볼트 너트 다 뜯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번거롭죠. 그것을 이제는 올라가기 전에 인공위성의 연료 요 뚜껑을 굉장히 쉽게 연료를 제거할 수 있게끔 뭐 암수 형태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자동차 요즘 나오는 것들은 그냥 그 손가락으로 뚝 하면 탁 하고 열리지 않습니까? 표준화된 연료 뚜껑을 단 인공위성들을 올리자. 그거에 이제 선두주자가 미국의 이제 오비팸이라고 하는 이제 스타트업이 있고 저희가 또 그 회사하고 또 MOU를 맺어서 저 협력 중에 있는데 서로 간의 역할 분담은 뭐냐 그러면 너네는 우주 연료통을 만들어라. 우리는 그 연료통을 필요로 하는 고객 위성한테 우리가 가져다 꽂아줄게. 그 역할을 우리가 해줄게. 우리 로봇 위성이. 또 이제 뭐 설명을 드리면 그 미국의 표준화된 위성 연료통을 만들어서 이제 올립니다. 지구에 올리면 지구에서 이제 떠다니겠죠. 그 떠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로봇 위성이 그 연료통을 가져다가 누군가 이렇게 꽂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배달꾼 역할을 저희가 하는 거죠. LPG통을 누가 이제 특수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LPG통을 집까지 가져가서 집에 들어가서 또 뭔가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배달꾼 역할을 저희가 해주겠다. 너네는 특수한 표준화된 연료통을 만들어라. 그렇게 저희가 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주에서도 기름을 씁니까? 보통 배터리나 무슨 태양광 뭐 이런 걸로 에너지를 할 것 같은데요. 네. 태양 전지판을 이용을 해서 생산되는 전기는 기본적으로 인공위성의 몸통에 필요한 전기로서 쓰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연료를 써가지고 엔진을 가동하는 것은 자기가 움직이는 궤도에서 이렇게 벗어났을 때 그 궤도로 다시 복귀를 하거나 비상용 급유군요. 그 궤도를 유지를 하기 위한 용도 또는 궤도를 바꾸기 위한 용도. 그때는 연료를 써야 되는 거. 힘을 세게
RPM을 확 올려야 된다든지. 자세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제 휠이라고 하는 게 몸통 안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치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추력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점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연료가 소모가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뭐 하이드라이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액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점화를 해서 이렇게 움직이게끔 하는데 이제 그런 추진제가 연료가 이제 줄어들면 그게 이제 수명이 이제 줄어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연료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고체 연료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어떤 연료를 쓰신 거예요? 고체 연료는 로켓에 쓰면 우리가 고체 로켓이라 그러고요. 뭐 액체를 한다면 액체 로켓이라 그러고요. 인공위성이 올라가서 움직이는 거는 고체를 쓰기보다는 주로 이제 액체. 예, 그런 걸 많이 쓰고요. 그게 뭐예요? 예를 들면 헬륨인 뭐 여러 가지 뭐 종류가 우리말로 좀 표현하기는 그러는데 뭐 하이드라이진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 추력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논이라는 가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재밌는 일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로봇 인공위성을 쏘셨는데 이게 작동을 잘 하려면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정밀도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세요? 우주 공간에는 이게 중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인공성 몸통이고요. 이 인공성 몸통에 저희는 이렇게 로봇팔이 한 3개 정도가 달립니다. 근데 미세 중력에서 로봇팔을 움직이는 순간 몸통이 이렇게 컨트롤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컨트롤을 잘 해야 됩니다. 요 상태로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우주로 올라가기 전에 지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검증을 하지라고 하는 또 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회사가 국내에서는 민간 업체에서는 유일하게 3차원 미세 중력 모사 장치라는 것을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또 그 세종시에 갖추고 있는 있습니다. 거요? 맞습니다. 세종시 기업부설 연구소에 있는데요. 중력을 없앨 수는 없고요.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처럼 산업용 로봇팔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내가 뭔가 이제 우주 공간에 쫓아가는 그런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모사를 해주면서 내가 컨트롤을 잘 못하면 내가 지금 컨트롤을 잘 못하고 있구나. 컨트롤을 잘하면 컨트롤을 잘하고 있구나를 밑에서 지상 산업용 로봇을 가지고 저희가 모사해주는 그런 장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엄격하게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출이 발생하는 스윗 스팟. 이게 뭐 분야가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위성을 수리한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재급유 또 그 부딪혀서 나오는 쓰레기를 뭐 어떻게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뭐 갖다 붙인다든지 아니면 또 우주 내에 어떤 제조도 가능할 것 같고요. 가서 뭐 로봇이 막 이렇게 뭐 하니까 여기서 가장 먼저 상용화될 부분,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부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주 쓰레기 연구를 또 먼저 한 사람 중에 하나여서 제가 창업을 했다고 하니 그럼 우주 쓰레기 처리하는 어떤 기술로 창업을 하셨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예, 근데 기술 개발 많이 해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제가 이제 창업을 한 이유는 이러한 기술이 당장 조만간에 수익이 될 수밖에 없다. 시장이 열릴 수밖에 없고 이 블루오션의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은 이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주 쓰레기를 누군가가 돈을 줄 테니 쓰레기를 치워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좀 멀리 있고요. 시장이. 그거보다는 쓰레기가 되려고 하는 상태에서 쓰레기가 안 되게끔 내 위성을 살려주세요. 그것이 먼저 돈을 낼 수 있는 잠재 고객이 있고 잠재 시장이 먼저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에 먼저 수익을 볼 수 있거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는 우주에서 연료를 재급유를 해가지고 인공위성을 수명을 연장해주는 그 서비스가 먼저 이익 창출의 첫 번째 시장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쓰레기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조그마한 우주 쓰레기에 맞았다고 해서 이걸 지금 못 쓰게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조그마한 손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인공위성도 배터리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 배터리가 또 빨리 닳죠. 그쵸.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그래서 작은 어떤 뭐 고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빨리 닳는 부품들을 수리하거나 교체해주는 그게 이제 그 다음 이제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원자력을 만들 수 있는 무슨 뭐 약간의 그런 방사선 뭐 핵
같은 거 네. 이런 발전기를 살짝 달고 가는 거 뭐 이런 아이디어도 앞으로 나오겠는데요? 예전에 뭐 러시아가 인공위성을 오래 쓰기 위해서 또는 멀리 보내기 위해서 그 핵 연료 전지를 이용한 엔진도 이렇게 달고 갔었죠. 근데 너무 위험하니까 조금 이제 민간에서 그런 걸 이제 함부로 하게 되면 폭발하거나 아니면 이제 결국 이제 낮게 떠다니는 인공위성들은 지구에 이제 대기권에 들어와서 이렇게 불타 없어지게 되는데 불타 없어질 때 그런 핵 소형 원자로가 터지면 그런 방사선의 어떤 찌꺼기들이 또 이렇게 다 인간한테 다 떨어져가지고.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근데 아까 그 다른 나라 한 대여섯 개 이런 비슷한 회사가 있다고 했는데 네. 미국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는 노스롭 그루만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항공 우주 분야의 굉장히 큰 대기업입니다. 오래전부터 인공위성을 만들었고 비행기를 만들어 왔는데 그 회사가 이쪽에 위성 수면 연장이라든지 위성의 수리를 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하기 시작했던 이유는 스페이스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2018년도에 M&A를 해가지고 2020년도에 돈을 받는 세계 최초의 수면 연장 서비스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유일하게 우주 공간에서 수면 연장 서비스를 하는 회사는 노스롭 그루만 유일합니다. 지금 현재도 인공위성을 붙잡아가지고 그 인공위성이 연료가 떨어져서 자기 궤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노스롭 그루만의 인공위성이 올라가서 붙잡아서 추력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이렇게 로봇 팔이 달려 있습니까? 거기는 저희보다 좀 단순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막대기를 찔러가지고 상대방 위성을 딱 이렇게 캐치를 해서 같이 이제 한 몸이 되어 있는 붙잡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이미 이게 수면 연장을 해서 위성을 좀 더 경제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사례를 통해 가지고 증명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해외 업체들이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죠. 저희 회사를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해외 업체 중에 또 유명한 회사가 아스트로스케일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좀 앞서가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아스트로스케일은 2013년도에 세계 최초의 우주 쓰레기 청소 위성을 만들겠다라고 일본인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6개국의 지사를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도 되어 있고요. 그 미국의 나사 출신 엔지니어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이쪽 분야를 또 하자라고 해서 만든 회사가 스타피쉬 스페이스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것을 다 포함하더라도 10개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기술적인 허들이 굉장히 높아서 그렇죠.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